저 주식 투자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신성장 엔진을 찾아내고 알아야 돈이 됩니다. 신성장 엔진 속에 숨어있는 보석을 찾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적중시키는 능력.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의 김용준입니다. 지금 최근에 장이 이제 다시금 이제 또 요동을 치죠. 대형주는 꼼짝을 못하는 상황이고요. 중소형주는 다시 움직이는데, 계속적으로 일단 중소형주 장이라는 말씀은 좀 드렸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장의 움직임이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지금 2세대 종목군이 올라와야 된다. 1세대 종목군이 연장선상에 걸리게 되면은, 그 종목들의 추가 상승의 한계가 노출되기 때문에, 결국, 2세대 종목군이 올라와야지만 장은 건전한 종목장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요번에 이제 중소형주 빠지고, 대형주 올라오니까 별의별 얘기들이 좀 많았죠. 어떤 분들은, 이제 중소형주 완전 끝났다. 그리고 중소형주, 그런 거 절대 쳐다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이제 지금 다시도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지를 다시 좀 묻고 싶습니다. 바이오 쪽도 이제, 슬슬 이제 체크를 해나갈 때가 됐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려워요. 아직 본격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려운데, 자, 본격적으로 상승하려고 그러면,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1세대 종목군이 끝나고, 2세대 종목군이 나타나야 되죠, 바이오도요. 근데 지금 바이오는 아직도 어디서 움직이냐면 1세대 종목군에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바이오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장이라고 지금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바이오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준비를 해 놓으실 필요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 바이오의 사이클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되냐라고 한다면, 아마도 90년대 후반에 나타났습니다. 90년도 후반, 제약주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제약주가 보통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건 60배, 적게 올라온 거는 한 10배, 이런 식의 어떤 제약주의 분위기들이 형성되는 것처럼 바이오도 이제 원년에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고요. 예전처럼 뜬구름 잡는 바이오들이 아니라 이제는 숫자화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상업화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죠. 바이오도 막연한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바이오도 막연한 것만 갖고는 안 되고, 이제 먼저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와야 될 필요가 좀 있는 거고요. 이런 쪽에서 웬만큼 지금 종목들은 좀 준비가 되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빨라요. 조금 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는 좀 잘 정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오늘 바이오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이오라는 거와 제약이라는 걸 나눠볼 수가 있는 거고요. 먼저 바이오라는 것을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라는 게 이제 있고요. 보통 이제 복제약이라고 하는 거는 제너릭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는 게 있죠. 그리고 일단 지금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제약이라는 게 따로 있고요. 자, 그래서 전통적으로 지금 제약 쪽이나 이런 쪽은 보면은 뭐냐면 화학적 반응을 이용한 글씨가 잘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예. 화학적 반응을 이용한 어떤 결과물들을 통해서 약을 만들어내는 거. 그렇다면은 바이오라는 것은 뭐냐면 동식물의 어떤 세포와 조직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바이오라는 개념을 먼저 좀 하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제약 쪽의 회사가 주가가 많이 가기보다는 바이오화된 제약회사가 주가가 많이 가는 쪽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네릭이라는 거하고 바이오라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네릭이라는 것은 이제 제약의 복제약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리지널 약을 만드는 어떤 화학식,
여기에는 분명히 화학식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너릭이라는 거는 화학식만 그대로 대입하면은 똑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100% 일치하는 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00% 일치할 수 있는 거죠. 화학식을 그대로 대입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너릭 같은 경우는 화학식만 정확하다면 100% 똑같은 약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바이오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바이오 같은 경우는 똑같은 식을 대입한다고 해도 그 배양 과정이나 이런 것들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복제약을 만들어내면 100% 똑같은 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가 필요 없냐면 임상 과정이라는 게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맞으면 되니까요. 화학식만. 근데 바이오 복제약은 분명히 임상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가장 큰 차이고 일단은 몸에는 화학적 식을 이용한 것보다는 동물이나 식물의 어떤 세포와 조직을 이용해서 만드는 게 몸에는 좋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 제약 산업은 바이오화된 제약사 위주로 전체적으로 재편된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이오의 미래의 방향은 저번에 이제 뭐 삼성이 제시하는 모델을 한번 보여드렸죠. 그래서 그 모델을 왜 보여드렸냐면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린 게 바이오라는 걸 갖다가 전체적인 어떤 통으로 이해를 해서 우리가 투자의 방향을 잡기가 좀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바이오의 방향을 아셔야지만이 되는데 어쨌든 삼성은 그러한 준비들을 해서 방향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바이오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가장 빠르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초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초사업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시장이 아니고 존재하는 시장, 기존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냐면 환자라는 거를 치료로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환자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신약이 있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시밀러가 있을 수 있고요. 뭐 분자 진단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환자도 치료를 하지만 건강인을 포함한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맞춤형으로 나간다. 그래서 기존에 존재하는 시장과 맞춤형 시장을 새롭게 만들어내면서 바이오 시장은 성장해 나갈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린 거죠. 그래서 뭐 이 도표는 몇 번 보여드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의 미래의 방향은 IT하고 BT하고 MT가 융합해서 융합 시장을 계속 만든다는 얘기를 해주죠. 제가 이쪽 바이오 쪽만 얘기할 때가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얘기할 때도 앞으로는 융합이라는 단어를 이해 못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융합 헬스케어, 뭐 융합 무슨 산업, 뭐 융합 어떻게 해서 하여튼 현재 기존에 존재하는 시장만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거에서 기존에 있는 시장과 뭉쳐져서 새로운 시장들을 형성해 가는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는 기초사업이라는 부분과 미래사업이라는 부분으로 나눠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사업은 환자를 치료로 하는 목적으로 하고 비맞춤형으로 간다. 근데 약이라는 것들도 똑같은 게 사람 몸 상태가 다 다릅니다. 사람 몸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감기약을 처방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잘 듣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듣는다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이유들이 바로 뭐냐면 이 비맞춤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사람 몸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맞춤형으로 간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맞는 정확한 감기약을 처방을 할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바이오는 치료 목적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병이 미리 발생하기 이전의 예방 단계.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유전자 진단 쪽이라든지 뭐 그 DNA 그리고 게놈 프로젝트 이런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DNA 분석을 정확하게 한다.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DNA 분석을 정확하게 하게 되면 앞으로 이 사람이 정확하게 뭐 7년 4개월 며칠 후에 뭐 위암 발생 확률 75% 아니면 뭐 97.8% 이렇게 딱 떨어지는 이 사람의 정확한 유전자를 분석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전자 분석이 정확하게 되게 된다면 이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 사람의 몸 상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러면 예방 차원에서 미리 이렇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거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미리 뭐 약을 투입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몸 상태가 변화가 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체크해서 관리를 하는, 앞으로 이런 산업들이 이제 그 발전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에 어떤 바이오의 그 변화들이 좀 나타나고, 그래서 지금 기존에는 존재하는 시장을 가지고서 최소한 그 돈을 버는 작업들을 하는 거고요. 기초 산업을 가지고서 돈을 버는 산업을 갖고, 그리고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이런 구조로 지금 바이오 쪽은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뭐 기초 산업 안에는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의료 기기 쪽도 있을 거고요. 뭐 신약 쪽도 있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뭐 제너릭 쪽도 있을 거고요. 병원 운영 쪽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의 어떤 통합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러한 어떤 변화들을 지금 바이오 쪽 그리고 헬스케어 쪽 이런 쪽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바이오 사업의 뭐 영역별 전략에서는 뭐 기초 사업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진단 사업과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신약. 여기서 이제 혼선이 좀 오실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면 투자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을 하셔야죠. 뭐냐면 진단 사업을 먼저 투자할 거냐, 바이오 신약 쪽을 먼저 투자할 거냐, 시밀러 쪽을 먼저 투자할 거냐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뭐 의료기기 쪽이 먼저 기반이 돼야 될 필요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신약이라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서 그 현금 창출. 근데 이걸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각각의 기업이 바이오 쪽을 하는 방향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데는 이렇게 하고 어떤 데는 저렇게 하는데, 어떤 회사에서는 이거를 먼저 현금을 창출하는 구조로 가고, 그리고 나서 이걸 갖고 투자를 해서 바이오 쪽을 이렇게 키우겠다라는 서로의 방향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전체적인 그림은 아까 뭐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그 회사의 특성화되어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건 바이오 쪽에 기업을 투자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항상 바이오 쪽을 투자할 때 미래의 꿈만 갖고는 안 된다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약 만들기 전 단계, 줄기세포 만들기 전 단계에서 그 상장 폐지가 됐거나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뭐 RNL 바이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다른 산업 역시도 상업화가 전제가 안 된 상태에서는 현금 창출을 못 하다 보니까 기존에 먹고 사는 게 어렵기 때문에 계속적인 연구 활동을 못 하면서 문제가 생겼던 회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투자할 때 기본은 뭐냐면 최소한 버틸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부가가치를 계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그림들이 나오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된다가 기본 방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쪽에서 기본적인 산업들, 기초적인 산업들을 통해서 현금 창출을 하는 방법들을 좀 볼 거고요. 그리고 미래 사업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맞춤형이나 US케어 그리고 맞춤형 의약품 뭐 이런 것들로 가는 거고요. 현재 그 대기업들은 이쪽에 이제 그 굉장히 그 폭발적으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잘 몰라서 그렇지 삼성은 비상장 업체로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뭐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기가 전체적인 바이오의 어떤 머리 역할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SK 같은 경우에는 SK케미칼. 그리고 SK케미칼 말고 또 바이오 쪽에 관련 쪽인 것은 SK 쪽에서 그 유비케어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이수 쪽에 있었는데, 이게 SK 유비케어가 되면서 얘네들은 지금 바이오 쪽에 현재 상장업체로는 SK케미칼하고 SK 유비케어, 그리고 이제 제약회사를 하나 정도 갖고 있고요. LG 같은 경우는 사실 바이오 쪽에서는 가장 먼저 치고 나온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LG 쪽은 LG 생명과학, 사실은 LG 화학이라는 회사에서 LG 생활건강, 지금 LG 화학, 그리고 LG 생명과학이 다 분사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LG 화학에서 다 만들어진 회사고, LG는 오래전부터 생명과학 쪽에 많은 부분을 투자를 했고요. 바이오 쪽의 전문 인력으로는 LG 생명과학이 가장 많은 인력들을 아직까지는 보유를 하고 있었고, 가장 고급 인력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삼성이 진출을 하면서 인력의 재배치가 좀 상당히 많이 나타났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뉴스가 몇 가지가 중요한 뉴스가 나왔는데, 그 뉴스에 관련된 내용들을 잠깐 좀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신약 개발 5년간 R&D 비용을 10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래서 민간 합작으로 해서 10조 원을 투자를 해서 신약 20개를 개발해 놓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바이오 쪽에 7대 강국으로 가 보겠다라는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이제 뭐 내용은 뭐냐면 2013년도부터 17년도까지 민간 합쳐서 R&D 5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리고 신약 개발을 20개를 하겠다. 그리고 글로벌 제약 산업 육성 펀드를 5년간 5천억을 모집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글로벌 제약 펀드를 연간 1,000억씩, 그러니까 1,000억 해갖고 5천억을 만들어서 현재 각각 운영되는 전체적인 바이오 관련 펀드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한쪽으로 모아서 5년 동안 5조 원을 투자할 수 있고 정부는 R&D 비용을 2배 정도를 늘리고 유망 분야 연구 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 자, 하여튼 뭐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무슨 얘기냐면 키워보겠다는 얘기죠. 신약 개발 쪽을 키워보겠다. 그래서 신약 20개 만들어냈겠다. 이게 이제 그리고 돈은 한번 쏟아보겠다. 그리고 정부가 이제 바이오가 미래의 먹거리라는 걸 확실하게 지금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문제는 있어요. 정부가 재원 조달을 한다고 그러는데 재원 조달이 그냥 뚝딱 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유망 분야 선정이라고 하는데 유망 분야 선정이 지금 뭘로 됐냐면 신약 20개 개발 쪽으로만 됐는데 사실 신약이라는 게 그냥 어느 날 불쑥 튀어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뭐 그러다 하더라도 신약이 기본적으로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어떤 과정들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갖다가 어느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거냐에 대한 정확한 방향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망 분야라고 하는 것들도 뭐 예를 들어 줄기세포 하나만 놓고 본다고 해도 성체가 있고 배아가 있는데 그럼 어느 쪽을 밀겠냐는 거죠. 자, 그리고 뭐 또 문제가 뭐냐면 전담 부서가 있는데 지금 바이오 쪽에 관련된 일을 하는 우리나라 전담 부서는 보건복지부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직영부에 바이오 나노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어느 쪽이 머리가 될 거냐는 거죠. 어느 쪽이 머리가 될 거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복합단지가 지금 조성이 됐는데 송도를 중심으로 한 복합단지가 셀트리온, 바이오로직스, 뭐 KBCC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오성단지라는 게 또 있죠. 바이오단지가. 자, 그럼 어느 단지로 집중을 할 거냐.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힘이 많이 분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거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앞으로 바이오 쪽에 대한 집중 육성을 통해서 뭔가 큰 그림을 그려보겠다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지원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쏟아지겠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토의 정도 과정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금 조달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전담 부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된다고 한다면 아마 바이오에 대한 집중 육성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강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정책은 말로 하는 게 아니죠. 정책이 나오면 정부의 정책은 수없이 쏟아집니다. 수없이 쏟아지는데 그중에서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뭐냐면 자금이 집행돼야 돼요. 자금이 집행되면서 집중적인 관리가 된다. 자, 그래서 바이오 쪽도 역시 밀어주려고 한다면 자금 집행이 되면서 집중적인 관리가 된다. 근데 지금 이제 최소한 뭐냐면 바이오 펀드 쪽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자금에 대한 지원들은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 제약회사가 과거에 90년대 후반부터 10배 정도로 폭등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걔네들이 뭔가 그 중간에 어려웠던 고비를 넘기면서 제약이 본격적으로 산업이 개화하는 시기였다고 한다면 바이오 역시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바이오의 역사를 보면은 그 2000년도 초반에 황우석 사태가 있었죠. 이때 이제 줄기세포 관련 쪽 얘기가 나오면서 그 당시에 그 무늬만 바이오 쪽도 뭐 2배, 3배, 그리고 제대로 된 바이오들 뭐 10배씩 뭐 이렇게 갔던 부분. 그러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그러다가 또 한번 바이오에 대한 붐을 한번 불어줬고요. 다시금 지금 바이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근사치로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2000년도 출발 당시에는 뭐를 갖고 했냐면 꿈만 먹고 살았죠. 그랬다가 이제는 서서히 그런 것들이 상업화로 연결되는 단계까지 갔고요. 그리고 대기업들도 미래의 먹거리로 실질적인 그림들이 거의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바이오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점이 거의 임박해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게 모든 바이오가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제대로 알고 계셔야지만이 우리가 바이오를 투자하는데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제대로 된 바이오를 투자할 시기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뉴스 중에서 조금 좀 시간은 좀 된 건데요. 유전자 분석하고 클라우드의 만남. 자, 무슨 얘기냐면 다른 거 이제 뭐 복잡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자, 유전체라는 게 보통 30억 쌍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보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DNA가 120GB 120GB 정도면은 이것을 분석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그 데이터 처리 용량이 필요하냐면 펜티엄급 PC 한 대가 안 쉬고 1년간 처리를 해야 될 경우랍니다. 그래야지 이 30억 쌍에 대한 DNA 분석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정도 량이면 그러면 한 사람의 그 30억 쌍의 DNA 120GB를 처리하는데 PC 한 대가 쉬지 않고 1년 동안 계속 돌아야지 처리를 한다면 그렇다면 뭐 시간으로나 비용으로나 상당히 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시간이나 비용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방법들이 유전자 분석하고 클라우드 IT의 만남이 된다고 하면 조금 효과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슈퍼컴퓨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슈퍼컴퓨터급이라고 보고 미래에 또 새로운 어떤 컴퓨터가 지금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뭐 0과 1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제 이걸 분석을 하는데 앞으로는 뭐 0과 1과 어떤 다른 조합들을 가지고서 이걸 분석을 해가지고 컴퓨터가 굉장히 처리 속도가 뭐 수십 배, 뭐 수백 배 이런 식으로 빨라지는 컴퓨터들이 앞으로 나온다고 해서 지금 뭐 미국 나사나 이런 데서 준비를 하다가 미국의 이제 민간 기업들도 이제 이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좀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컴퓨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얘네들은 그 클라우드로 만나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삼성과 KT가 지금 현재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컴퓨팅 자원을 활용해 갖고 유전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 저장, 분석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이걸 가지고서 결국은 맞춤의학 그리고 생명공학에 응용을 하면은 일단 비용은 많이 떨어뜨릴 수 있고 시간도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바이오 인포텍스 분야로 지금 적용을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유전자 분석과 클라우드를 통해서 지금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하겠다는 건데 가장 먼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과거에는 한 사람의 그 정보를 분석하는 데는 수년이 걸리고 클라우드로 활용하게 되면 몇 시간 안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하고 KT 그리고 이노그리드라는 국내 IT 업체가 관련해서 사업을 좀 참여를 해서 이쪽에 대해서 한 발 앞서는 솔루션을 지금 제공을 하는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기사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기사들이 지금 있어서 이렇게 지금 방향들이 가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관련 쪽에 삼성 SDI 처음 먼저 진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삼성 의료원이 그 다음에 진출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진단 치료 서비스 사업을 위해서 지금 서로 협력 관계에 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는 KT가 지금 뛰어 들어갔고, 게놈 연구재단과 테라젠 이텍스 등이 진행하는 한국인 개인 게놈 프로젝트에 대한 자사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게 이렇게 엄청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합쳐지면 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자, 국내 벤처 기업인 이노그리드 같은 경우는 단백질 분석 기술에 대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을 하고 있다. 이노그리드 같은 경우는 바이오 전문 기업인 이노테라피하고 프로바이온 등과의 협력을 통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질병 진단 신약 개발을 지금 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나온 뉴스 하나가 정부가 본격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지금, IT하고, BT의 만남이 이런 식으로 좀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뭔가 효율적으로 좀 가려고 하는 준비들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고 그런 것들이 가세가 되면서 바이오 쪽은 새로운 어떤 전기를 지금 마련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의료기기 쪽에서 지금 종목들을 선정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의료기기 관련 쪽의 종목들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한 겁니다.
자, 의료기기 산업은 전망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헬스케어 그러는데 이제 헬스케어를 우리는 무슨 단어하고 혼돈해서 쓰냐면 의료기기 쪽하고 이제 혼선해서 쓰는데 이거는 조금 더 광의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전 세계 시장 규모는 2천억에서 매년 6.4%씩 성장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확대돼 가고 있는 거고, 이거는 어차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인구 고령화 때문에 의료기기 관련 쪽의 산업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제 그 오바마 케어라고 해갖고 그쪽 관련 쪽에 대한 비중을 복지를 계속 강화시키는 거고, 앞으로 비용 부담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의료기기 쪽은 최근에 보니까 어떤 특징들을 좀 갖고 있냐면 기술 융합이 지금 현재는 전체적인 대세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술 융합이라는 부분이 지금 나타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단순한 바이오 쪽하고 이제 IT의 만남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인포피아 같은 경우는 혈당 측정 바이오 센서라는 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대표적으로 바텍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죠. 엑스레이인데 치과형 디지털 엑스레이. 그리고 비옥스 같은 게 원래는 삼성 쪽에서 분사한 회사고요. 그리고 영상 의료 장비 쪽 이런 쪽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휴비치는 안광 의료기기. 그 전체적으로 묶어서 보면 IT하고 BT가 만나서 예전의 전통적인 방법인 아날로그 방식의 어떤 기계들이 아니라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는 이런 쪽에서 IT하고 BT를 통해서 의료기기 쪽에 전체적인 그림들을 좀 그려가고 있다는 거고요. 자, 하여튼간 이 의료기기 쪽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에 대한 분석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난제가 딱 있는 게 의료기기 시장도 역시 이제 대기업이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장점과 단점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장점이라는 것은 대기업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림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크기를 키울 수가 있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의료기기 쪽에서 사실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유럽 쪽이나 이런 쪽에. 그래서 의료기기 장비 쪽 이런 쪽에서는 많이 밀리고 있는데, 대기업이 참여를 하면 전체적인 규모는 좀 키울 수 있다는 거에선 긍정적인 거고, 저쪽에서 좀 일정 부분 해주게 되면 나머지 중소기업들도 전체적인 시장이 같이 커지는 거에 도움을 받겠죠.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대기업이 참여를 하게 되면 자본력이 딸리는 중소기업들은 상당한 고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하여튼간 의료기기 시장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좀 있는 쪽이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좀 볼만한 게 이제 원격 진료 법안입니다. 사실은 아직까지 좀 생소한 개념이고요. 전체적으로 정리가 안 된 개념들입니다. 근데 상당히 기회를 줄 수 있는 공간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격 진료 법안, UHS케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원격 진료 법안, UHS케어. 자, 유비쿼터스 헬스케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슨 얘기냐면 언제 어디서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통신 환경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IT하고 BT의 만남의 또 하나의 이코르가 아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도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원격 진료 법안. 그리고 U 헬스케어. 이게 또 IT하고 BT 만남의 융합 시장이 형성되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본 구조는 어떻게 됐냐면 인터넷 환경이 가능해야 돼요. 인터넷 환경이나 무선 통신망. 자, 우리는 무선 통신망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기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갤럭시의 일부, 원격 진료 관련한 앱이 지금 탑재되어 있다. 심박수를 체크한다거나, 혈당을 측정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몸무게를 측정하거나, 체지방을 분석하거나,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인터넷이나 무선 통신망을 통해서 체지방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당뇨를 체크할 수도 있고, 혈압할 수도 있고, 심전도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요 부분, 당뇨나 혈압이나 심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의료법에 의해서 아직은 탑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완전히 통과가 되면, 원격 진료 법안이 완전히 통과가 되면 이런 것들, 의료법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을 다 탑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이제 본격화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인터넷 환경을 통해서 US케어 진단 시스템이라는 쪽에다가 보내버리는 거죠. 건강정보를 보내버리게 되면 의사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뭐라고 이제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당뇨 수치가 높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어떠어떠한 처방을 받고 뭐 다시 병원을 와서 어떻게 처방을 하라든가 어떤 이런 식의 것을 통해서 지금 전체적인 US케어 그림을 좀 그려가는 거죠. 이게 이제 가능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병원을 찾지 않고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최대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인구 노령화입니다. 자, 앞으로는 이제 무슨 얘기까지 나올 것 같냐면,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이 어느 순간인가는 완전히 고갈돼서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인구가 노령화되면은, 연금을 받을 사람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연금을 쌓아가는 사람들, 지금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는 받아가는 사람이 점점 커지니까 이게 고갈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지금 건강보험공단, 의료보험공단 이쪽이 지금 인구 노령화에 상당히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지나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원격 진료 법안을 통해서 의료비를 대폭적으로 낮추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보험의 심각한 재정 적자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나왔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의료의 사각지대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 이런 쪽으로 해서 원격 진료 법안은 입법 추진됐고 계속적으로 진행됐는데 의협에서는 뭐를 주장을 하냐면 진료에 대한 오진,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의사들이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진료에 대한 오진이 있다. 그래서 이건 문제가 된다. 근데 뭐 진료의 오진은 어디나 있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이 원격 진료 법안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초기에는 동네 병원 중심으로 지금 원격 진료 법안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향후에는 대형 병원으로 간다. 왜냐하면 어차피 시스템이 대형 병원이 좋을 거니까 당장은 동네 병원을 키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대형 병원을 키우기 때문에 동네 병원을 죽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들이 가는 건데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집단 이기주의적인 성격이 좀 강하긴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의협의 주장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배경들은 분명히 이런 거고 그래서 어차피 원격 진료 법안에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원격 진료 법안이 되게 되면 향후에는 상당히 많은 의료 환경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어떤 변화들이 생길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갤럭시 S3에 현재 장착되어 있는 건 체중 확인 등 몇 가지의 지금 기능만 지금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갤럭시 S5 정도에는 심박수 체크까지는 지금 탑재가 됐어요. 만약에 이제 이게 완전히 원격 진료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의료법에서 막는 것들까지도 전부 다 탑재를 할 수 있다면 서서히 이제 우리는 원격 진료 시대에 돌입될 거고 이런 것들 관련해서 앞으로 관련 기업들의 상당한 수혜가 좀 예상되죠. 원격 진료 법안이 통과가 되면 장기적으로는 의료기기들 발달할 거고요. 그리고 통신환경 발달될 거고요. 그리고 원격 진료 법안 만드는 데이터 저장하는 시스템 강화될 거고요. 그럼 이쪽이 전반적으로 모두 성장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관련된 업체들은 상당한 좀 수혜가 예상되는 쪽이고요. 항체 바이오시밀러입니다. 셀트리온이나 이런 데들이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이제 바로 이 바이오시밀러들인데, 항체 바이오시밀러라는 건 결국 항체라는 건 저항체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항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렇게 본다면 항체 의약품은 일단 기본적으로 항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재조합된 DNA를 먼저 만들어내야 돼요. 요 DNA를 만들어서 쥐에서 세포를 추출을 하는 거죠. 쥐에서 세포를 추출된 세포하고 이 항체로 생산된 DNA가 결합돼서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진, 그러니까 쥐에서 추출된 세포하고 항체하고를 결합시켜서 이거를 갖다가 세포 배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배양을 시켜서
여기서 이제 세포가 증식이 되면 이제 결국 항체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항체 단백질만 정제된 의약품이 제조가 되는 거고요. 이러한 과정들을 하는 게 지금 바이오시밀러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이오시밀러 쪽을 왜 봐야 되냐면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이게 또 완전히 황금알을 낳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커지는 시기에 지금 도래했습니다. 자,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커지려고 그러면 오리지널 신약이 특허 만기가 와야 되죠. 근데 특허 만기가 집중적으로 12년 말부터 시작돼서 15년, 16년까지 집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이 지금까지 쓰던 바이오 의약품을 쓰려고 하면 빨리 바이오시밀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시밀러는 화학식으로 결합해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똑같은 신약 만들듯이 똑같아요. 1상, 2상, 3상 거치고 완전히 해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나오는 것보다 시간은 짧지만 과정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12년, 15년, 16년이면 이제부터 얘네들이 연구 단계가 돼가지고 이게 대체 바이오시밀러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셀트리온도 만들어내고 다른 데도 만들어내고 여기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럼 이게 15년도면 2, 30억 불 시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5대 항체에 대한 특허 만료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리툭산, 네미케이트, 허셉틴, 엠브럴, 휴미라. 지금 셀트리온이 하고 있는 게 이제 허셉틴, 엠브럴 이 정도가 지금 되고 네미케이트 쪽도 일단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미케이트 쪽하고 허셉틴 쪽은 지금 셀트리온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셀트리온이 지금 6월 28일 날 작년 6월 28일입니다. 13년 6월 28일 날 특허 취득을 하고 유럽 27개국에 이제 허가를 했는데 원래 시장은 가장 큰 데가 어디냐면 미국인데 미국은 바로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워낙 들어가기 힘드니까 다른 나라를 먼저 공격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27개국 허가를 해서 진출 가능한 시장은 13년에 5, 6천억, 14년에 1조 5천억, 15년은 2조 3천억. 이건 이제 셀트리온이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무슨 얘기냐면 바이오시밀러가 아까 항체 바이오시밀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얘네들이 이러한 것들의 특허 만료가 지금 집중되기 때문에 시장은 폭발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바이오시밀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바이오시밀러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똑같다고 그랬죠. 바이오 신약 만들듯이 임상, 1상, 2상, 3상 그리고 특허 해갖고 다 해서 승인 받아가지고 각 나라별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수출하는 것처럼.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되게 되면 관련 기업들은 이게 완전히 또 황금알을 낳는 바이오 시장에 엄청난 시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 쪽의 업체들도 향후 잘 좀 지켜보실 필요가 좀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치료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실질적인 신약입니다. 표저감 치료제. 표저감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암만 표적으로 해서 치료를 한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항암 치료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항암 치료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항암 치료는 지금 암세포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기타의 세포까지 같이 건드려 버리거든요. 기타의 세포까지 같이 건들다 보니까 보통 항암 치료를 굉장히 독하거나 힘들어서 항암 치료를 오래 못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머리 빠지는 경우도 생기고요. 워낙 약이 독하기 때문에 그 약이 뭐냐면 결국은 암세포만 없애는 게 아니고 다른 세포까지 건들기 때문에 분명히 몸에 무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표적암 치료제가 좋아요. 표적암 치료제가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아직까지 그렇게 성공 케이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표적암 치료제 그러니까 치료제로서 신약으로서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는 쪽이, 그러니까 다른 치료제 여러 가지를 만드는 것보단 이 항암 쪽 치료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상업화가 빠른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표적암 치료제는 암세포만을 죽인다. 그래서 기존 항암 치료제보다 부작용이 적다. 근데 이제 30년 동안 국내 업체에서 항암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많은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30년간.
그래서 관련 특허만 거의 1000개 가까이 나왔는데 이 1000개 건 중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치료제화된 거는 단 3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건 중에서 지금 종근당의 그 캄토벨 그리고 SK케미칼의 썬플라. 근데 얘네들이 문제가 뭐냐면 다 만들어놨는데 상업성이 없다고 그래갖고 지금 사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시장이냐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시장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내 업체들이 지금 새롭게 표적암 시장에서 어떤 의미 있는 성과들을 좀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연구 성과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지금 표적 항암 치료제 쪽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우선 중해제약 쪽. 중해제약 쪽이 지금 이쪽이 가장 먼저 미국에서 일상의 허가를 득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미국의 MD 앤더슨하고 프레드 허치슨이라는 암센터에서 같이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 얘네들이 하고 있는 건 급성 골수 백혈병 임상일상. 근데 요게 이제 만약에 다 되게 된다면 전체적인 시장 규모는 30조 원 정도 규모에서 얘네들이 과연 몇 프로 정도 차지할 거냐라고 봤을 때 중해제약 자체에서 분석할 거는 최소 3% 정도만 점유를 하면 요것만 갖고도 매출 1조 정도는 가능할 거다. 그래서 JW 중해제약이 이쪽에 표적 항암 치료제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급성 골수성 백혈병 쪽에 CWP231A라는 물질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한미약품 역시도 표적 항암 치료제를 하는데 펜허저 해제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얘네들은 비소세포 폐암 이쪽에 적용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얘네들 지금 이제 그 치료 효율 향상 그리고 정상세포에 미치는 부작용 최소화 그리고 기술력은 높아요. 기술력은 높고 경쟁할 수준까지 올라가 있다. 그리고 일양약품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 표적 항암 치료제, 나토티넵, 국내 이상 완료.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쪽이고요. 부강약품은 뭐냐면 위암 쪽입니다. 부강약품은 위암 쪽이고 아파티넵 메실레이트. 단어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을 지금 이런 물질들을 가지고 임상 2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요. 1상은 끝낸 상태고요. 자, 근데 어쨌든 이런 치료제가 나오려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건 이제 이해가 좀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아데노 표적 항암제, DWP 418 얘네들은 뭐 하는 거냐면 만성 골수성 백혈병. 예. 그래서 하여튼 관련 내용들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이제 표적 항암 치료제 쪽은 워낙 이제 부가가치가 크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은 좀 필요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표적 항암제 치료제를 약간 분리를 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호 전달 억제제, 암세포 생성과 증식. 그러니까 암세포가 커가는 거에 신호 전달하는 경로를 억제해서 암세포를 죽인다. 신생혈관 억제제, 암세포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혈관 형성을 차단한다. 그리고 면역치료제, 암세포에 대한 면역 반응을 유도시킨다. 세포 삼혈 유도제, 암세포의 세포 삼혈을 유도해서 세포 증식을 없앤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커가는 것 자체를 아예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호 억제 쪽으로는 글로백, 허셉틴, 이런 것들은 백혈병, 유방암 이런 물질로 지금 쓰인다는 거고요. 면역 치료제 쪽으로는 니톡사니, 림포마, 그리고 빌게이트 다발성 골수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병들, 적응증들을 좀 치료하고 있고, 대표적인 물질들은, 이런 물질을 가지고서 지금 현재 처리를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표적 항암 쪽은 좀 상당히 많은 지금 치료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지금 상업화가 좀 굉장히, 빠른 시기로 좀 진행되고 있다. 자,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이오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들을 한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뉴스들, 최근에 이제 주의해야 될 뉴스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를 좀 말씀드렸냐면, 의료기기 쪽, 그리고 US케어 쪽, 바이오 시밀러 쪽, 그리고, 표적 항암 치료제, 이런 것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여튼 요거에 관련된 종목들이나 내용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번에 끝날 내용들은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또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관련 기업에 대한 분석은, 그 대박 플러스에서, 다시금, 종목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고요. 뭐, 최근에 좀 많이 어려운 장인데, 지금 그나마 조금 새로운 희망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보단 내일이 날 것 같기 때문에요. 하루하루씩 좀 견디시면서, 좋은 날 오실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